구독자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시나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배신당한 사람들에게 쓰시나요? 저는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넘어서 다른 말을 붙여도 소용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나도 믿었고 제 노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고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제 청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다시 돌아가 그 인간을 그렇게 믿어주고 응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세월을 몇 년간 보낸 뒤 결국에는 배은망덕한 그 사람이 절망에 빠뜨렸고 저는 칼을 갈았습니다.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눈도 내리더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 위해 정말 큰 노력을 했었어요. 지금부터 너무나 답답했던 나의 삶과 시원한 복수 이야기까지 완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신림동 고시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공부를 위해 여기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때 나는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예비 신랑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김밥을 만들다 보니 여러 고시생들을 만날 수 있었죠. 처음에는 말 그대로 김밥을 만드는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바로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임을 알게 되더라고요. 대충 감이 오더라도 예비 신랑은 뽀송뽀송한 얼굴로 공부하는 것을 보니 그 시촌에 들어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루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을 수 있는 소문을 듣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죠.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밥집 사장이 아니라는 사람, 바로 우리 친정 엄마였어요. 예비 신랑은 매일같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서 김밥을 딱 한 줄만 시켜놓고 대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김밥을 주워 먹거나 포장해서 시촌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 사람의 모습은 조금 짠하게 보이기도 했고 돈이 얼마 없으면서도 매일 1,500원짜리 기본 김밥 한 줄만 먹어야 할까 고민했어요. 사실 남자들은 김밥 한 줄로는 배가 충분히 차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꾸준히 김밥 한 줄씩 먹는 모습을 보면서 돈이 정말 없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조금 짠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문한 일반 김밥 대신 예비 신랑을 위해 참치김밥을 만들어서 주었죠. 저기요, 김밥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일반 김밥을 시켰는데 참치김밥이 나왔어요. 그가 말했을 때 김밥이 더 비싸서 주문서를 잘못 받았나 싶었지만 제가 실수했으므로 참치김밥을 드세요. 돈을 더 받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김밥 한 줄을 먹고 가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나는 참치김밥을 줬다. 혹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할까봐 망설이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 이후로도 고집스럽게 더 잘해주고자 광의를 베풀었는데 우동 국물을 주고 주문했다가 취소된 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가끔 주방에서 할머니가 없는 때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고 김밥을 2줄씩 제공하며 식사를 건너뛰지 않도록 도와줬다. 공부는 본래 밥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무엇이든 성공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맘에 드는 대로 신경을 더 쓰고 싶었다. 나는 이미 예비 신랑에게 관심이 있다. 가서 했던 행동이었는데 예비 신랑은 그저 제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음식을 챙겨주시는데 더 이상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마음만 기꺼이 받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부담이 되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챙겨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렸던 음식들, 주문을 실수해서 받은 거나 배달 나가려다가 취소된 음식이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다고 하던데. 저 챙겨주시려고 일부러 만드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그쪽이 손해본 건 없지 않냐? 주는 대로 받아먹어라 질축을 했어요. 솔직히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할지요?
모르는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마냥 밝다고만 할 수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제 마음이 가는 것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저도 결국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예비 신랑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예비 신랑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1년이 딱 지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은 아니었죠. 1년이면 오래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장수생인 경우가 많았어요. 26살 나이였고 이제 막 1년 공부했다고 하니까 저는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30이 넘어서까지 공부한다고 해도 만에 시험을 한 번 더 보자. 그게 얼마나 비실비실한지 너 혼자 사는지도 잘 알고 지금 막 연애한다고 결혼 준비까지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애정 시리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인생은 길고 방황이 많은데 고시 공부도 확실한데 이래저래 오동안 김밥집 현주소로 관계하고 총리함이 있고 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기분이야. 뭐하고 살 거냐 정말로 싸게 살려면 이 세상 어디에도 능하지 않다고 하기나 일이다. 내가 원해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려고 하기에도 어렵게 되었던 남자랑 시들해져서 대개 삶이 뜻한 날이 미래를 좀 생각해라. 이럴 바엔 오여 국가에 되어 학분을 공이하기보다가 아니 3년 후에 대보고라 디우럭 돌아오겠네요. 만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10년이 넘게 주고 장창 책만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 만에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뭘 그래? 그리고 이 동네를 둘러봐봐. 솔직히 저 사람만큼 괜찮게 생긴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처럼만 노력하면 1, 2년 안에는 무조건 공무원이 될 거야. 너, 그거 다 착각이다. 인물이 밥 먹여주니 10년을 공부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아이고 내 딸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저는 옆에서 열심히 만류하는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예비 신랑에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말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저 요술 주문처럼 희한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뒤로 열심히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는 뒷공 졸졸 따라다니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서포트를 했어요. 1년, 2년 안에 끝날 줄 알았던 공무원 시험은 어느덧 4년차가 되었습니다. 4년차 시험에 실패했을 때엔 저희 친정집에서 제 나이가 30살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뒷바라지를 하고 선자리에 나가라고 강요를 하셨어요. 하지만 4년이나 연애를 하면서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한 남자친구가 떡하니 있는데 제가 무슨 양심을 팔아서 손자리에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어요. 4년 차임에도 불구하고요. 늘 처음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빨리 예비 신랑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답답해 하시며 매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왜 어른들의 말에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을까요? 벌써 4년이나 뒷바라지를 하며 공부를 시켰지만 여전히 1차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지한 관상 따위는 단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일 뿐인데 책이나 붙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루 빨리 헤어지는 것이 인생의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시촌 특성상 김밥 장사는 꽤 잘 되었기 때문에요. 친정집에서 돈이 크게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삶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거든요. 너까지 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도 평생이 엄마처럼 김밥이나 말면서 살고 싶어. 번듯하게 취직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왜 돈을 허비하며 살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자친구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 동안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 나도 알 거야. 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엄마처럼 가끔 밥이나 해주고 청소를 하며 돕는 거야? 거지는 아니잖아. 다른 고시생들 여자친구들도 다 이렇게 말해서 뭘 다 그래 이거 사 공부한다는 놈이 연애질하고 있는 것만 봐도 떡잎부터 상해버린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너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야. 워낙 공부하는 동안 수발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니까 너 만나는 거라고. 그냥 너네 회사 사람들아.
나 골라다가 연애를 하라고 좀 자꾸만 잔소리를 하면서 헤어지라는 말만 하고 예비 신랑의 깊은 내면은 보려고 하지 않는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 나는 이미 예비 신랑이 4년차 고시생이 되었을 때 3년차 직장인이었고 나름 괜찮은 첫 직장을 만나서 잘 배우며 다니고 있었어. 월급도 꽤 괜찮았으니 친정엄마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만나서 하루빨리 안정된 집안을 이룬 것이었나요? 예비 신랑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친정엄마는 제 걱정을 계속했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도 공부를 하면서 5년차가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조금 지친 것 같았습니다. 오래 독서를 해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끝에도 1차 시험 하나에도 합격하지 못하는 예비 신랑이 매우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친정엄마의 가게예요. 매일 같이 찾아와서 공짜로 김밥 한 줄을 얻어 먹고 가는 것은 정말 꼴불견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었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성과가 전혀 없다 보니 꼴 보기가 싫어졌어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꾸만 공부를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같은 시험을 5년째 1차에서 낙방했다는 사실부터가 정말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러다가 계속 여기저기서 지긋지긋한 미소된 행동을 해서 계속 예비 신랑을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와 친정엄마뿐만이 아니었는지 예비 신랑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들인 적기 때문에요. 글쎄,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예비 신랑이 원래부터 공부머리가 있는 놈도 아니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정신을 차린 줄 알고 좋아서 지원을 시작했었는데 5년이나 성과 하나 없이 시험에 줄줄이 낙방만 하고 있으니 예비시댁에서도 당연히 지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을 수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공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랍니다. 고시촌 비용에다가 매번 밥도 사 먹어야 하지, 강의 비용 내야 하지, 교재비까지 따로 받아 챙기지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거든요. 예비시댁에서 5년을 지냈지만 뭐 하나 해놓은 게 없어서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예비시댁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돼요. 항상 시험 때마다 실수를 저질러서 나 자신을 바보로 여기고 견디기 힘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만 했는데 이제 취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뒤처진 기분인데 경력도 없고 사회 경험도 한 적이 없어서 두려워요. 예비 신랑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신의 처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들어주면서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 했지만 그래도 슬쩍 공부를 그만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예비 신랑을 설득했죠. 그런데 이놈이 어디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어디서 나왔길래 예비시댁에서 지원을 뚝 끊어버렸는데도 저렇게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사나 궁금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동안 몰래 쌓아둔 비상금이라도 있나 보다 했던 거죠. 고시촌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또 불쌍한 마음에 도와줬다가는 예비 신랑이 공부를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마냥 방관했어요. 솔직히 5년이나 연애를 한 후에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비 신랑이 취직을 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의사만 간간히 내비쳤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아무 지원 없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그렇게나 공부에 열정이 있고 노력을 하는데 예비시댁에서도 지원을 끊어버렸으니 제가 지원을 해서라도 합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저한테 미쳤냐고 등짝을 때리며 말리셨지만요. 돈을 모아 결혼을 할 생각을 해야죠.
몇 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합격하지 못한 모지를 했던 사람에게 돈을 쏟아붓고 싶다는 건 진심으로 생각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차라리 빨리 합격시켜서 공무원이 된 다음에 결혼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전고시촌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는 창문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취사도 절대 허용되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신랑이 6년 차인 공부를 한 결과 일을 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집을 마련했어요. 비록 싸구려 빌라긴 했지만 투룸을 얻어서 하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과 같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항상 넉넉하게 밥과 반찬을 준비해주며 예비 신랑이 먹을 수 있도록 꾸며주었습니다. 제가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하자 결국 친정에서도 두 손을 말려 응원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예비 신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신 것인지 차라리 공부를 도와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반찬을 대신 만들어주시면서 예비 신랑을 위해 밥을 준비해주셨고 저는 조용히 빌라에서 지내면서 예비 신랑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했어요. 제 돈으로 샀던 집이지만 예비 신랑의 일정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그날은 시험 기간에만 민감해지는 예비 신랑을 달래느라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6년 차에 있을 시험은 전부 낙방했어요. 7년 차가 되었을 때 결국 친정집을 나와 국가자로 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시촌이어서 동네 사람들도 점차 고시생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했어요. 상인들이 예비 신랑이 7년 차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는 것을 보고 한마디씩 했었죠. 주희의 엄마, 그 예비 사위 놈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7번이나 낙방한 것은 이미 마가씨인 것이라 어느 누구나 말했습니다. 벌써 7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가 결국 친정 엄마의 찝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고시촌에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에게 굿을 부탁했더니 진짜 깨달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군요. 마침내 친정 엄마는 마음이 약해져 굿판까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예비 신랑은 굿판에 참석하고 합격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7년차 시험은 당연히 낙방했고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바보같이 공무원 시험에 몰입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한심하다며 비웃기도 했지만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도 기대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왔기 때문에 예비 신랑도 인정해 줄 것이고 떡하니 공무원이 되어서 평생족한 직장을 다니며 함께 오순도순한 삶을 살 거라 믿었죠. 예비 시댁에서도 제 노력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주시고 예비 며느리로서도 인정해 주셨어요. 본인들이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저가 앞장서서 모든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죠. 또한 얼마나 잘 챙겨주었는지 살도 포동포동하게 자라봤죠. 예비 시댁에서는 남편이 좋아진 제 모습을 보고 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당연히 며느리로 대해주셨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같은 자리에도 일종의 주인 취급을 받았죠. 물론 그때까지는 인정을 받았다는 그 허울의 소가 행복해했죠. 예비 신랑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기다리던 중 8년차가 된 제 나이는 34살이 되었습니다. 8년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저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물론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취직을 희망했지만 지금이라도 예비 신랑이 시험을 포기하고 일하겠다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 준비를 도와줄 의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40이 넘도록 시험 공부만 하다가 뒷바라지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되면 어떡하죠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 일생을 8년이나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손에서 놓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이 여러 차례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참으로 답답하네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놈의 정이 뭐길래 정을 떼는 게 힘들어 이 지경까지 왔으니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해도 덜 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들어주시는 고구마가 한 번에 뚫릴 것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시험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좋았던 예비 신랑에게 웃으며 실수만 하지 말고 시험 잘 치르고 오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미신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8년이란 시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온갖 신을 다 믿게 되었답니다.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는 속설에 대해 시험 한 달 전부터 그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고 죽을 순이라는 속담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미신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예비 신랑을 보듬었죠. 빨간 옷을 입으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속설을 듣고 몇 년 동안 빨간 옷 입기를 피해왔지만 러니와 예비 신랑은요. 레이만 입고 다녔다니까요. 예비 신랑의 시험이 끝나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할까 거실에 돌아왔는데 예비 신랑이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망했구나. 공부한 대로 또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았겠구나 싶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법고시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8년이나 준비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제 상심이 큰 것은 예비 신랑일 텐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갑자기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나 지금 막 같이 좀 했는데 무난하게 1차 시험 합격할 것 같아. 아리까리한 두 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합격일 거예요. 나만 면접 준비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기뻐해요. 가채점에서 커트라인 점수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예비 신랑의 기쁜 얼굴을 보고 정말 멍한 기분이 들었어요. 8년째 노력 끝에 마침내 합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도 이게 꿈인 것만 같아서 몇 번이나 볼을 꼬집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가채점일 뿐 공식적인 성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긴 있었죠. 사실 원만하게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합격한 줄 알았다가 떨어진 걸 알게 되면 충격이 더 큰 것 아닌가요? 1차 시험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떡하니 떠 있더라고요. 전 정말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동안 예비 신랑과 함께 결과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김칫국을 마셨다가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쪽팔릴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화자가 자신이 가정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제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친정 부모님께서도 친구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랑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막 돌렸죠. 아니, 뭘 하고 진짜 합격을 했단 말이냐. 아이고, 장하다. 내 딸도 고생했다. 드디어 그렇게 좋아하던 공무원이 되겠구나. 아, 그래. 그동안 우리가 주기 전부 팔고도 붙이고 뒷바라진 거 생각하면 이번에야말로 꼭 붙어야 될 것 같아. 잘 됐다, 잘 됐다. 내가 갈비찜에다 줄게. 우리 사위가 내가 만든 갈비찜 하나면 밥을 3공기를 먹는 놈 아니냐. 기다려봐, 내 당장 핏물부터 빼야겠다. 친구들도 전부 저에게 인내심이 성공한 케이스라면서 너무너무 축하를 받았는데요.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제 나이는 34살이에요. 끝자락에 드디어 공무원이 되어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구나 싶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정말 매일같이 퇴근하고 나면 모임 면접을 준비했고 드디어 최종 합격이라는 글자를 눈에 담게 되었어요. 보직 발령이 날 때까지 대기를 하라는 소리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데이트도 하고 시간을 보냈지요. 정말로 공무원이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차에서 이루어낸 성과가 큰 보물같이 느껴졌어요.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한들 이것보다 더 설레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더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합격 축하 선물로 정장도 한번 선물해 주었고 출근해서 들고 다니기에 너무 비싸지 않은 명품 가방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이제 결혼 이야기만 나누면 되겠다 했지만 모든 것이 전부 제 꿈이자 착각이었던 곳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니 거실에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이 짐들은 뭐야? 리빙박스를 왜 이렇게 큰 걸 사왔어? 거실에 짐들 다 풀어놓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공부도 다 끝났고 합격도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내가 집중할 수 있었어. 아니, 굳이 짐을 다 빼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먼저 신혼생활을 할 건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도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야. 이 집에 있으면 나 왠지 자꾸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려서 편하게 쉴 수가 없다고. 더구나 8년이나 부모님을 떠나 혼자 생활한 경험이 있으니까 합격한 김에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동안은 죄인이 된 기분이라 부모님 집에도 방문을 잘 못했었잖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 같이 살 건데 집에서 쉬는 법도 적응을 해야지. 그래서 적응하려고 본가에 좀 살다 나오려고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면 공부 생각이 들게 돼. 안 나지 않을까 8년이나 떨어져 살았더니 우리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아무튼 결혼 전까지는 본가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였고 말이야. 예비 신랑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쿨한 마음으로 보내줬었어요. 그게 제 인생의 실수인지도 모르겠네요. 아이, 글쎄 물에 빠진 농구 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신부인지 뭔지. 아들이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중소기업을 다니고 김밥집 딸로 살아온 저에게 장가를 보내기 아깝나 봅니다. 예비 신랑은 같이 살던 집을 나가 본가로 돌아간 이후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딱 한 달이 지나자마자 저를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제 연락을 피하는 행동이 눈에 띄게 티가 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옳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싸들고 다닌 도시락이 몇 개 있는데요. 대기 발령이 길어지고 쉬는 날이 많아지자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혼을 하자고 하는 거래요. 소리를 들어도 말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반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서 그렇게 되물며 했다고. 그동안에 당신이 고생했던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해서 그렇게 불안해졌냐고. 이제 와서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그동안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왔는데 그 시간만큼 정말 고마워.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내 뒷바라지를 무시하고 있을 거라 답답해했을 텐데 실은 말 한 번 없이 해줬지만 이제 우리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 같아. 헤어지자. 당신이 공무원이 되면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24시간을 보살피다 보니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는 당신 때문에 한 기억도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나도 공무원이 되어서 더 좋은 혼잣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 합격한 다음 말하려던 거라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키우던 개라도 주인은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은 날 개처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국가시험을 보면서 내 능력을 무시당했을 때 정말 하늘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국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솔직히 합격하길 바랐다면 국까지 버렸겠어요. 당신이 마음을 바꿔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 적도 없이 내가 너를 위해 소비한 4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합격을 바랄 때 내가 쓴 돈이 얼마나 될지 알아? 너도 날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쓴 돈이 아까워서 붙잡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내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 이유로 외이고 왔다가 나한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물에 빠졌을 때 도와줘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절대로 용서하거나 용납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진짜 미쳤다. 내가 그런 집착을 너무 싫어해. 내 앞으로의 삶을 찾아가고 대본 없이 연애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길. 말을 쏟아본 예비 신랑은 그대로 제 번호를 찾아내버렸고 저는 분해되기지 못하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예비 신랑이 본가에 지내고 있었으니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를 할 심산으로 찾아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맞이하셨어요. 결국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말로 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우리 아들이 공무원인데 중소기업이나 다니는 너랑 무슨 미래가 있겠니? 적어도 교사 정도는 되어야 우리 아들의 급에 맞지 않겠어. 글쎄, 주말마다 선자리가 그렇게 돌아온다면 같은 공무원이랑 결혼시킬 거야. 제가 그동안 뒷바라지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저는 이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순 없어요. 예. 욕심이 과하긴 해도 그 정도로 강한 건 아니지 않나. 주제를 파악하고 둘이 함께 미망 당겨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서 뒷북을 치는 게 아니니 우리가 시킨 건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해놓고서는 왜 우리한테 약을 떠나는 거야? 나는 그 이후 예비 신랑의 본가에 찾아갈 때마다 문전박대를 향했는데 헤어지자는 연락을 끝으로 예비 신랑과의 연락도 모조리 차단되어 버렸어요. 저는 8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둔 건지 제 손에 남은 게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말하지도 못했고요. 8년에 걸친 뒷바라지가 소방했다고 하네요. 좀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어쩌면 한 달이 넘게 예비 신랑의 뒷모습을 쫓아다니며 제발 만나겠다고 빌었고 한 번 더 마음을 돌려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해봐. 칼같이 차단해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될까? 다시 생각해. 우리는 결혼해야 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아, 너 정말 고집 센 사람이네. 내가 너라면 자존심 상해서 얼굴도 못 들이밀 것 같아. 나는 지난주에 처음 만났던 그 여자도 공무원이라고 해. 공무원 부부는 꽤 좋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내버려둬야 한다. 그만 포기해야 해.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었던 거겠지? 처음에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다가 점점 분노가 쌓이게 되었고 저는 그를 갈면서 처절한 복수를 준비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눈물바람에 피가 말랐는데 예비 신랑이 두고 간 물건을 정리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걸 보게 되었고 복수를 준비하게 되었지요. 예비 시댁에서의 지원을 끊고 저도 예비 신랑이 공부를 그만두고 취직을 해서 좋겠다는 생각에 잠깐의 지원을 끊었을 때 말입니다. 아, 예비 신랑이 일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나더라고요. 어딘가에서 강의도 듣고 교재도 샀고 고시촌 비용까지 전부 해결했던 기간이 있었죠. 그게 알고 보니 인터넷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사기를 치고 번 돈으로 생활을 해온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비 신랑이 미처 가져가지 않은 침 사이에 섞여있던 서랍 안쪽에서 대포 통장 여러 개가 나온 거죠. 처음에는 친구들 통장인가 싶었는데 친구들이 그 당시 백수였던 인간에게 왜 통장을 맡기겠어요. 거기다가 거래대금도 이상했고 적힌 이름도 다 각양각색이었고요. 그제서야 저는 예비 시댁에서 명절에 불러다가 대접해 주었던 예비 신랑의 과거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얘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지 내가 이 학창시절에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요. 양아치 하나 나왔나 싶어서 많이 울었어요. 대학에 나가지 않았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이는 짜장면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군대에서 다녀오고 나서야 제 정신을 차렸단다. 아, 그런 과거가 있었나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현재와 많이 다르게 보였어요. 하지만 제대하기로 한 후에 공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놈이 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그 이후로 그를 도와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를 줄 몰랐어요. 어느덧 학창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었지만 갑자기 시험에 합격하는 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술을 마셔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저 허세가 섞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포 통장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과거가 진짜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포 통장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기를 친 것 같아서 전 그때부터 예비 신랑이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예비 신랑이 온통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놨던 게 기억나요? 전 바로 컴퓨터를 켜서 사이트들을 여러 곳 들어가 보니 온통 예비 신랑 아이디로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고 검색을 통해 예비 신랑의 아이디로 쓰인 거래 관련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예비 신랑이라고 적힌 사람들의 대포 통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비교해봤는데 전부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신랑이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채팅을 나눈 내용까지 모두 있었고 그는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가의 물품을 팔고는 돈을 받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예비 신랑은 예상과 같이 대포 통장으로 사기였고 그 돈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프린트하여 예비 신랑에게 올바른 대가를 받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외국어에서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혹시 6월 9일에 중국 인사에게 사기를 당하신 분이세요? 제가 사기를 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전해졌는데 혹시 고소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필요한 증거는 모두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20여 명 이상에 대해 전화를 걸었고 소액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귀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왔어요. 한 곳에 다 모아보니 대략 5, 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했어요. 지금 그 사기꾼을 고소하겠다고 모인 분들이 6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함께 동참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사회생활에서 벗어나게 막으려고 합니다. 함께 고소를 검토하실래요? 결국 10명이 모여서 경찰서로 가서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모두 신고하였어요. 해당 부분은 의미 추론이 어려워 일부 생략했습니다. 기록과 피해자들이 보낸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채팅 내역까지 싹 경찰서에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의 방법론은 전문가 수준이었는데 확인하니 이미 이전에 신고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대포 통장으로부터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제게 연락을 주었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경찰과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경찰과 함께 오니 예비 시댁에서는 황당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또한 대포 통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 시댁에서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정보를 양아치 무리 소속인 인물이 만든 통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불법 흥신소와 유사한 일을 벌이며 얻은 돈을 대포 통장에 걸었습니다. 이 인물은 친구와 예비 신랑과 함께 들키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친구까지 긴급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서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일으킨 뒤 이 인물은 분노하여 넌 소액 사기에 다만을 두고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왜 이래? 내가 밟히면 큰일 난다고 했지 라고 말하며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여태까지 잘 모르게 된 곳에서 안 들키고 잘 생겼는데 전현이 내가 집을 버렸다고 이 놈을 괴롭히며 사간을 끼고 신고한 것 같다고요. 그렇게 불러일으킨 일이 억울해서요. 내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 힘들게 후회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내 길을 막아서서 국가에서 뇌물을 받고 있는 내가 감방에 갈 뻔한 거라곤 바로 날판이겠죠. 예비 신랑은 제게 침을 뱉어서 황당했어요. 결국 예비 신랑과 친구들은 대소실로 책망하게 싸우다가 구금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고
예비 신랑이 마침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돈이 없던 날들에 벌어들인 것으로서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십니까? 공무원 생활을 살리라고 해주세요. 그런 합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8년간 뒷바라지만 하던 중에 배신을 당한 채 살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이 피해자들에게 들어주려고 해도 그런 예비 신랑의 말에 콧방귀를 끼우신 채 지금이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 돈을 그냥 버리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자식이요. 콩밥이라도 제대로 먹일 것이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청년, 결백한 사람이 아니겠소? 이런 놈이 무슨 공무원이냐고. 공무원은 자금을 모으는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줄 것 같다며 다들 어찌됐든 받지 못할 돈이라 생각한다는데 어찌든 빨간 줄을 띠게 해버리고 말았다며 내 편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경찰서에서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예비 신랑과 예비 시절에 점차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이는데 결국에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이 나를 뒷바라지하도록 했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나를 잘 되는 걸 보려고 뒷바라지를 한 거잖아요. 나 이대로 감옥에 가면 안 되는 걸 알잖아요. 당신이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나와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내가 더 뒷바라지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콩밥을 먹일 거예요.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왜 내 편을 들 것 같은지, 그만큼 내가 해온 짓들이 짐승이 하는 것보다 못해서 내가 불쌍해서 내 편을 들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능력이 우리 아들보다 부족해서 뒷바라지만 하고 차인 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요. 이런 복수를 한다고 해도 서로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서로 좋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우리 아들이 거의 8년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공무원이 되었는데 왜 우리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느냐고요. 8년 동안 사기를 친 적은 없고요. 저한테 좋은 결말은 그 인간이 착한 삶을 살면서 자신이 범한 죄를 반성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꼭 그 아이에게 지치지 않도록 길게 물어줄 거예요. 어쩌면 나한테 독한 년이라고 하더니 욕만 잘하는데 이젠 왜 살살 기어오는지. 천하의 못된 놈처럼 대포통장까지 한 그놈은 어떻게 됐나요? 범행이 더러워도 아주 심하진 않잖아요. 그가 10명 넘는 사람들에게 소액이라고 여길 수 있는 돈을 가져간 장난을 쳤다고요. 제가 알아듣기 편하도록 문장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끌어다 썼잖아요. 다른 것보다 대출 통장을 사용한 것이 엄청 큰 죄라고 하더라고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 더 고소한 건 말입니다. 공무원 합격이 당연히 취소되었던 겁니다. 범죄자는 결코 나라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대기자로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빌었어요. 피해자들이 제 노력이 가상이라도 결코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철저히 버텨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이 그쪽을 향하면 합의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예정대로 너랑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봐요. 우리 아들이 겨우겨우요.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공무원이 됐다는 것 언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공무원이 되길 희망하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머, 제가 범죄자와 어째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지요. 게다가 이제는 공무원도 아니고 싫은데요. 게다가 지금까지의 뒷바라지라도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 돈으로 지원했던 증거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너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사실로는 그저 동거해서 제 돈으로 음식을 사고 잠자리를 마련했으며 공부한 것일 뿐이야. 이게 사실인지 물어보고 싶고 결혼 약속 자체도 사실혼이라는 걸 아시는지요? 그래서요.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의자를 청구하러 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위자료나 톡톡히 물어낼 준비하라고 했죠.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은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똑같이 침 한 번 퇴폐해주고 돌아왔죠. 그쪽 집안에서는 교도소에 갔다 온 그 망할 놈을 원망하느라 하루하루를 다 쏟아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도 취소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를 팔아먹은 놈으로 불릴 정도랍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든 빨리 나와서 싶어 열심히 청소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빨간 줄이 지어지겠습니까? 끝까지 멍청한 놈이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 인간을 교도소로 보내고 새롭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시 출발할 때 마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아직 8년의 세월이 억울해서 미치겠지만 저에게도 곧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제 답답했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답답하지는 않았는데 제 복수 괜찮으셨나요? 제가 너무 통쾌해서 누구에게든 잘한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질타보다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시지 않길,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